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며 상호 관세 부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기본 관세 이상의 높은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Very simple. Can't get any simpler than that. 이번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인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차등 관세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 관세 산출 근거로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지목하면서 대미 8위권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상호 관세 25%를 적용했습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에는 20%, 대만과 일본에는 32%와 24%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we will calculate the combined rate of all their tariffs, non-monetary barriers, and other forms of cheating. 다만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기존 관세 부과 품목에는 이번 상호 관세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등 미국의 양대 교역 상대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보복 관세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보복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이번 상호 관세는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 정책이 과거 석유 파동급 공급 충격을 불러 물가와 실업률을 모두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고 블룸버그도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상호 관세 폭탄에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 논의가 시작됐군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 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편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금융시장 점검에도 나선다고요? 정부는 TF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합니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안 장관 주재로 대미 접촉, 소통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한덕수 대행은 오후부터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개최해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앞서 한 대행은 지난달 25일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 닷새 만에 다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국내의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간 협력했던 재계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고요?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제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회장의 구체적인 행성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회장은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정례 교류회를 주재하는 등 일본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일본 요코하마에 수천억 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고 일본 정부 또한 이곳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 회장이 중국에 이어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뭔가요?
네, 이 회장은 지난달 중국 일정에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BYD 본사를 찾는 등 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사업 확대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번 일본 출장에서도 전장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일본 도쿄 오테마치 지역에 공용 업무 공간을 오픈하는 등 일본과의 접점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지난 2월 서울에서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던 만큼 이번 당일 일정에서 이 회장과 손 회장이 다시 만날지 주목됩니다. SBS BG 윤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문을 마무리하는 막판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헌재가 막판 평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를 엽니다. 헌재는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수정 등 막판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 기각, 각하할지 여부에 대한 평결이 이뤄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만약 결정문 수정 과정에서 내일도 평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문은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해 작성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이제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 선고에 참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직접 출석할까요? 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오늘 중으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선고는 일반인 20명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어제 기준 7만 5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마감되는 만큼 신청 열기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진공화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의료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내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는 최대 수십만 명의 집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0만 원을 넘긴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부부연금 수령액은 100만 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일단 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네요.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 5,600원입니다. 남편은 253만 9천 원, 아내는 276만 6천 원 정도를 각각 받았습니다. 부부 한 달 연금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 정도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적으로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부부수급자는 모두 77만 5천 쌍에 달했는데요. 500만 원 이상을 받은 부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부부 한 달 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 3천 원에서 지난해 말 108만 1,700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부부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노후에 필요한 합산 적정 생활비는 한 달에 296만 9천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받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 실적 호조에 수십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빗썸은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빗썸홀딩스 전 대표에게도 수십억 원의 상여금을 챙겨줬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빗썸이 빗썸홀딩스 전 대표한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한 겁니까? 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빗썸에서 상여금 20억 원, 퇴직소득 22억여 원, 급여 4억 6천만 원 등 총 47억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배임 선고가 난 뒤에도 이 같은 상여금이 지급됐다는 건데요. 당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에
현금 30억 원과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전통 금융권을 벤치마킹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고객자산 보호 역량 제고 등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빗썸 이사회 의장도 상여금 10억 원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임원들도 배당으로 거액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두나무 최대 주주인 송치영 의장은 지난해 임금과 배당으로 1,100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송 의장의 보수는 62억여 원에 그쳤지만 배당으로 약 1,042억 원을 받았습니다. 두나무는 지난해 배당을 주당 11,709원으로 산정하면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서구 대표는 급여 8억 원과 상여금 약 13억 원을 포함해 21억 6천여만 원을 지난해 지급받았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호실적이 이 같은 실적 잔치의 배경인데요.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1,860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었고 빗썸 역시 지난해 1,30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대출 받기 힘들어졌죠. 경기 부진에 연체율이 오르고 여기에 환율 부담까지 커지면서 이제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신용대출도 더 깐깐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전문직까지도 신용대출 관리에 나선 은행이 어디죠?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스페셜론의 대출 승인 구간을 외부 신용등급 기준 1등급부터 5등급에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신용등급이 4, 5등급인 전문직 차주는 대출 승인이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대신 최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릅니다. 전문직 차주더라도 신용이 우량한 차주에게 대출을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 대출 문턱도 높인다는 건데 일반 신용대출 문턱은 이미 더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4대 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7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데요. 특히 신한과 우리은행에서는 같은 기간 평균 신용점수가 40점 넘게 올랐고요. 지난 2월 기준 하나와 우리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점수 평균은 940점에 달합니다. 4대 은행 중 940점을 넘긴 은행이 두 곳이나 됐던 적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차주들 상환 능력 악화에 신용대출 연체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84%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은행은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되자 뒤늦게 대대적인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쇄신안엔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기업은행 쇄신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먼저 기업은행 쇄신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점장 이상 임직원 친인척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겠다는 겁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이 DB에 등록이 돼 있다면 해당 임직원이 속한 지점 전원은 대출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점장 친인척이 DB에 올라 있다면 해당 지점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본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본부를 거치면 부당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기업은행의 설명입니다. 이 DB가 일종의 사전경보 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DB에는 해당 임직원 친인척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기업은행은 76억 원 규모의 셀프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동이 걸렸는데요.
개법인은 당시 기업은행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이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개법위의 해석입니다. 이번에도 DB 구축이 쉽지 않고 친인척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거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업은행 측도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대신 대출 승인 후 점검하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 등 2, 3중으로 부당대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런 와중에 개장 직후 키움증권에서 매수와 매도 체결이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져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정상화가 됐죠. 그런데 언제부터 거래가 안 됐던 건가요? 네, 오늘 증시 개장 직후인 9시 5분쯤부터 키움증권 홈트레이딩 서비스와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지연됐습니다. 키움증권은 앞서 공지를 통해 현재 장내 채권을 포함한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며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10분쯤 키움증권은 재공지를 통해 현재 주문 불안정 현상이 정상화됐다고 전했는데요. 키움증권 관계자는 원인과 오류 발생 시점 등은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류가 생긴 후 HTS 거래가 먼저 정상화됐고 이후 MTS인 영웅문 S샵에서의 거래도 정상화됐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2%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 와중에 거래 오류가 생기면서 투자자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매매해야 했습니다. 주문 체결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다른 증권사 MTS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키움증권 자체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편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 차익을 거래해서 이익을 내는 차익 결제 거래, CFD의 잔액이 급증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가 크게 늘면서 CFD를 통한 절세 효과를 노린 투자자도 함께 증가한 영향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일단 차익 결제 거래가 어느 정도 늘었나요?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증거금 포함한 CFD 명목 잔고는 모두 1조 6,69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55% 늘어났습니다. 그중 CFD 해외 매수 잔액은 5,2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45배 크게 뛰었는데요. 차익 결제 거래 CFD는 실제로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익만 거래하는 장외 파생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내고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데 활용하곤 합니다. 이 CFD는 지난 2023년 SG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같은 해 9월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CFD 거래를 전면 중단하며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위험성이 익히 알려져 있는 상품인데 이렇게 잔고가 크게 뛴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 해외 주식의 인기가 커지며 CFD를 통한 절세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의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 CFD는 절반 수준인 11%만 과세하면 됩니다. 또 과세 기준은 원화로 산정되기 때문에 직접 투자 시 매매 차익과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인 반면 CFD를 이용하면 매매 차익에만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부터 공매도도 재개되며 매도 포지션을 활용하기 위한 CFD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 국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롯데그룹의 편의점 사업인 세븐일레븐이 상반기에만 700여 개의 점포를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편의점 업계가 점포 수를 늘리며 몸집을 키우는 것과는 정반대의 전략인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세븐일레븐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네요. 네,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오는 6월까지 700개 점포에 대해 전략적 폐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점포 가운데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는 재계약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앞서서도 지난 2022년 14,000여 개였던 점포를 2년 사이 12,000여 개로 2,000개 넘게 정리했습니다. 편의점이 주요 소비처로 부상하면서 같은 기간 GS25와 CU가 모두 4,000개 넘게 점포를 늘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올해를 터닝포인트로 수익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뷰티와 패션, 즉석식품을 강화한 전략 거점 점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실 사업과 인력 구조 조정도 계속되고 있죠. 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2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내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추가적인 희망퇴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의 고강도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타자로 세븐일레븐의 ATM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국내 첫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지금의 부진을 겪게 된 데는 지난 2022년 미니스톱을 3천억 원대에 인수했지만 외형과 내실 모두 투자 대비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증권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월 금통위에 이어 2번 연속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부담이 있는 데다 최근 높아질 대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할 거란 분석입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MBK 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검사에도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MBK 파트너스 홍콩 법인의 100% 자회사인 MBK 파트너스 스페셜 시츄에이션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회사 직원들이 2023년 한국엔컴퍼니 공개 매수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MBK 파트너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